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너같이 구질구질한 여자랑 엮이는 거 창피하니까. 회색빛 하늘을 가르고 빗줄기가 사선으로 쏟아져 내렸다. 서울 강남구청 앞 계단 위로 빗방울이 부딪히며 잘게 부서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아는 가정법원 협의혼 접수실의 자동 유리문 밖에 서 있었다. 차가운 비가 야은 베이지색 외투를 적셨고 젖은 옷감이 견갑골에 달라붙어 앙상하게 마른 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외투 자락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발치 보도블록 위로 동그란 얼룩을 그리며 번져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오른쪽으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왁스로 넘긴 머리카락은 방금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구두약이 반질반질하게 발린 검은색 가죽 구두에 빗방울이 몇 개 튀자 미간을 찌푸리며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몸을 피했다. 눈앞에 있는 곧 전처가 될 여자보다는 100만 원이 넘는 맞춤 구두가 더 신경 쓰이는 눈치였다. 이혼 서류에는 이미 도장 찍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수아의 오른쪽에서 들려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약서를 처리할 때처럼 차갑고 귀찮음이 묻어나는 어조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멀리 주차된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수아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재산 분할은 내가 말한 대로 진행될 거야?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마.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빗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여 물기를 털어내고 뿌연 수증기 너머로 지훈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한때 그녀가 수많은 밤을 홀로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버텨낸 정신적 지주였고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했던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일말의 아쉬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듯한 짜증과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초조함만이 감돌았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은의 눈에 띄지도 말고. 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돌려 수아를 보았다.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괜히 사람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그가 말하는 오해라는 단어의 뜻을 수아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미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여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전처가 된 자신은 이제 완벽하게 지워버려야 할 얼룩일 뿐이라는 것도. 수아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찬 비를 너무 오래 맞고 서 있어 손끝의 감각이 얼어붙을 듯 차가워진 탓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지훈이 건네는 이혼 확인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비닐 파일에 쌓인 서류 모서리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끝에 비닐의 차가운 감촉이 닿는 순간 수아는 기묘한 서늘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5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였다. 5년. 1826일. 43,824시간. 이 숫자들은 한때 시어머니의 투약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였고 재활 과정을 기록하는 눈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길이가 되어버렸다. 수아의 머릿속으로 지난 5년의 기억 파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새벽 3시 47분 서울 마포구의 21평 남짓한 아파트.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신음이 들려왔다. 수아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찌릿한 냉기가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고 턱이 제멋대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수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 스위치를 켰다. 주황색 불빛이 켜지자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잔뜩 찌푸린 미간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왼쪽 손으로 힘없이 이불자락을 쥐어뜯으며 입으로는 웅얼웅얼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수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엉덩이 밑에 깔린 간병 패드는 이미 소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수아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침대 밑에서 새 간병 패드를 꺼냈다. 능숙한 동작으로 시어머니의 몸을 옆으로 돌려 뉘었다. 허리와 팔 힘을 많이 써야 하는 동작이라 처음에는 자세가 잘못되어 허리를 삐끗하곤 했지만 수천 번을 반복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다. 그녀는 왼손으로 시어머니의 등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굽히게 한 뒤 자신의 무게중심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옆으로 굴렸다. 그리고 재빨리 더러워진 패드를 빼내고 새 것을 깔았다. 모든 과정이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수아의 이마에는 이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어머니, 몸 좀 닦아드릴게요. 수아는 대야에 미온수를 받아와 수건을 적셔 짰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몸을 부드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탄력을 잃은 피부, 오랜 화상 생활로 얇아진 근육, 욕창을 막기 위해 매일 약을 발라야 하는 부위들을 꼼꼼히 닦아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리고 아 하는 소리를 내며 왼쪽 손으로 수아의 손목을 잡았다. 힘은 약했지만 거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수아는 그것이 고마움인지 의존인지 아니면 그저 통제할 수 없는 근육 경련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아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이런 새벽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이런 새벽에 깨어난 적이 없었다. 그의 침실은 아파트 반대편 끝에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어 방음이 완벽했다. 가끔 수아가 그 문 앞을 지날 때면 안에서 고른 코골이 소리가 들리거나 휴대폰 영상 소리가 새어나오곤 했다. 그는 새벽에 주식 앱을 들여다보거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수아는 그 메시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물을 시간도 없었고 물어볼 기력도 없었다. 매일 아침 6시 그녀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한 유동식을 준비해야 했다. 오트밀 죽은 시어머니가 살에 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묽게 끓여야 했고 달걀찜은 두부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되도록 쪄야 했다. 채소는 아주 잘게 다져서 죽에 섞어 먹기 좋게 만들었다. 7시가 되면 첫 번째 약을 먹여야 했다. 혈압약, 항응고제, 신경영양제 등 총 7가지였다. 약마다 복용 시간과 용량이 달라서 그녀는 약 보관함을 따로 마련해 매일 밤 다음 날 먹을 약을 미리 분류해 두었다. 7시 반에는 간단한 재활 마사지를 했다. 팔, 다리, 발바닥을 주물러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위축을 막았다. 시어머니의 오른손은 이미 감각을 완전히 잃어 주먹을 쥔 형태로 굳어 있었다. 수아가 아무리 주물러도 손가락은 펴지지 않았다. 8시,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포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에 있는 회사로 출근했다.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 객차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수아는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들 틈에 끼어 각종 향수 냄새와 땀 냄새를 맡으며 타인의 팔과 가방이 끊임없이 몸을 부딪혀 오는 것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종종 그 콩나물씨루 같은 혼잡함 속에서 눈을 감고 쪽잠을 청했다. 그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점심때 오시는 요양보호사님은 몇 시에 도착하시지? 오후 재활치료는 예약해뒀나? 이번 달 병원비 고지서 납부 기한이 언제더라? 쌀이 다 떨어져 가는데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야겠네. 9시. 그녀는 정시에 회사에 도착해 하루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남구에 있는 작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했다. 서류 정리, 고객 응대, 자잘한 잡무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월급은 26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이 직장의 가장 큰 장점은 칼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오후 6시, 그녀는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달려가 요양보호사와 교대해야 했다. 요양보호사 비용은 시간당 15,000원이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아는 자신이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만 사람을 썼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혼자 감당했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하면 요양보호사가 퇴근했다. 수아는 외투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다. 지훈이 집에 와서 밥을 먹는 일은 드물었다. 대부분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 밥 먹고 들어가
라는 메시지 한 통이면 끝이었다. 수아는 2사람분의 식사만 준비했다. 시어머니의 유동식과 자신의 간단한 반찬. 저녁 8시, 시어머니 식사 수발. 저녁 9시, 몸 닦아드리기, 기저귀 교체, 욕창 방지 체위 변경. 저녁 10시, 취침 전 약 복용. 저녁 11시, 시어머니가 잠들면 수아는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다. 설거지, 걸레질, 빨래, 빨래 널기. 자정이 되어서야 수아는 겨우 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깊게 잠들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언제 깰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하거나 물을 찾거나 아니면 그저 무의식 중에 신음할 수도 있었다. 그런 나날을 수아는 5년 동안 살았다. 1826일. 매일매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듯 똑같은 하루였다. 유일하게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늘어가는 것, 허리와 등이 점점 더 쑤셔오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수아가 다림질해 놓은 셔츠를 입고 수아가 골라준 넥타이를 메고 5천만 원짜리 검은색 벤츠를 몰고 강남에 있는 회사로 출근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 계열사 마케팅 팀장인 그의 연봉은 1억 원이 넘었다. 그는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면서 그것이 대단히 관대한 처사라고 여겼다. 당신 월급이 고작 260인데 내가 생활비를 300이나 주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는 선심을 쓴다는 듯 거만한 말투로 수아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 재활치료비, 요양보호사 비용을 합치면 매달 최소 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300만 원에 수아의 월급 260만 원을 합쳐도 560만 원뿐이었다. 나머지 240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 수아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깼고 적금이 바닥나자 은행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친정에 손을 벌렸다. 친정에서 빌린 돈마저 바닥났을 때 수아는 이를 악물고 부산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옛날 집 그거 팔면 안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희미하게 삼키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아야, 그건 내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건데. 알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무언가 부서질까 두려운 듯 아주 작았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산의 낡은 주택은 3억 원에 팔렸다. 3억 원은 고스란히 그동안의 대출금을 갚고 앞으로 몇 달간의 병원비를 충당하는 데 쓰였다. 수아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고 말을 꺼낸들 결과가 뻔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말했다면 지훈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건 당신이 자원해서 한 일이잖아. 누가 강요했어? 맞다. 자원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원해서 시어머니를 간병했고 자원해서 생활비를 메웠으며 자원해서 친정집을 팔았고 자원해서 이 모든 짐을 짊어졌다. 그녀는 순진하게도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아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다. 며느리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충분히 헌신하고 참고 희생하면 언젠가는 지훈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며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이혼 서류 위에 차가운 서명과 한마디 말뿐이었다.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마. 수아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비닐 위로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위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흐릿하고 비에 젖어 초라한 마치 비 맞은 길고양이 같은 몰골이었다. 한때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했다. 이 평온함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뒤에 찾아온 해탈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지훈을 보았다. 그는 이미 등을 돌려 길가에 세워둔 벤츠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아 흙탕물이 튀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아는 쫓아가지도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검은 차가 시동을 걸고 후진등을 켰다가 빗줄기 속으로 멀어져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수아는 몸을 돌려 길가에 미리 놓아둔 캐리어 쪽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은회색 캐리어였다. 겉면은 여기저기 긁혀 있었고 바퀴축에는 녹이 쓸어 끌 때마다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결혼 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가져왔던 그 가방이었다. 그녀의 5년 결혼 생활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옷까지 몇 벌만 들어 있었다. 스웨터 2장, 바지 3벌, 속옷 몇 세트, 패딩 점퍼 하나. 모두 유행 지난 낡은 옷들이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색이 바랜 바지들. 그리고 앨범 한 권.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준 앨범이었다. 엄마의 생전 사진,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리고 수아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다.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서 모래성을 쌓던 꼬마,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상장을 들고 웃던 소녀, 대학 입학식 날 정장을 입고 수줍게 웃던 아가씨. 이 앨범은 이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챙긴 물건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아파트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장식품 그 무엇 하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유품도, 지훈의 옷도, 두 사람의 결혼사진 액자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것과 자신의 기억만을 챙겼다. 수아는 낡은 우산을 펴들었다. 색이 바래고 우산살에 녹이 슬었지만 비를 막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빗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다. 캐리어 바퀴가 빗물 고인 바닥을 구르며 단조로운 소음을 냈다. 우산 끝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발치해서 작은 개울을 이루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대상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시간, 노력, 돈, 건강, 친정집, 그리고 자신의 꿈까지.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이혼 확인서 한 장과 질척거리지 마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저 지쳤을 뿐이다. 분노할 힘도 슬퍼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어깨를 짓누르던 5년 묵은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다는 허탈한 홀가분함만이 느껴졌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젖어 있었지만 기묘할 정도로 단단해 보였다. 지훈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시동을 켠 채 히터를 틀었다. 차가운 공기가 맴돌던 차 안이 금세 훈훈해졌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사라지는 수아의 뒷모습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진작 이랬어야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알턴이를 뺀 것처럼 속이 시원했다. 지난 5년은 그에게도 유쾌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쓰러져 눕게 되면서 집안 꼴은 엉망이 되었고 수아는 매일 간병하느라 바빠 그를 챙겨줄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부부 사이의 감정은 메말라 비틀어졌다. 반면 회사에는 새로 들어온 마케팅팀 인턴이 있었다. 젊고 예쁘고 애교 많고 언제나 그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자였다.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혼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재산 분할 명목으로 수아에게 준 돈은 5천만 원이었다. 그에게는 두세 달치 보너스 정도에 불과했지만 수아 같은 말단 직원에게는 꽤 큰 목돈일 터였다. 그는 자신이 꽤 관대하게 굴었다고 생각했다. 수아가 지난 5년간 어머니를 간병하고 집안일을 도맡고 자신의 냉대를 견뎌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 아닌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생활비도 줬고 살집도 제공했고 박지훈의 아내라는 직함도 줬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그는 하품을 길게 내뱉으며 엑셀을 밟으려 했다. 얼른 이 찝찝한 장소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였다.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곁눈질에 걸렸다.
누런 서류 봉투였다. 낡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입구가 끈으로 대충 묶여있는 촌스러운 봉투였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수아가 흘리고 간 게 분명했다.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 이미 남남이 되었는데 굳이 연락해서 얼굴 붉힐 필요가 있나 싶었다.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팔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재산 분할 청구서라도 되나? 그는 비소했다. 돈을 더 뜯어내시겠다. 그는 끈을 풀고 봉투를 열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여자가 또 무슨 요구사항을 적어놨나 볼 심산이었다. 하지만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청구서가 아니었다. 두툼한 영수증 뭉치였다. 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맨 위에 있는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입원비 청구서. 날짜는 3년 전 5월. 금액은 1,784만 원. 납부자 이름란에는 김수아 세 글자가 선명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같은 병원의 재활치료비 영수증. 3년 전 6월. 금액은 920만 원. 납부자는 여전히 김수아. 그 다음 장 간병인 서비스 이용료 영수증. 3년 전 7월부터 9월까지. 금액은 360만 원. 서명란에는 어김없이 수아의 필체가 있었다. 그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지훈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납부자 혹은 서명란에는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수아. 지난 5년간의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 간병비, 약값, 검사비. 대충 훑어봐도 누적 금액이 10억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10억. 지훈의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들렸다. 마치 수만 마리의 벌떼가 귓가에서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매달 생활비로 고작 300만 원을 줬다. 5년을 다 합쳐봤자 1억 8천만 원이다. 나머지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지?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였다. 은행 대출 약정서 뭉치가 나왔다. 차주, 김수아. 대출 금액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날짜도 제각각, 금액도 제각각이었지만 서명은 모두 수아의 것이었다. 그리고 완납 증명서. 이 모든 대출이 이혼 직전에 상환 완료되어 있었다. 다 갚았다고. 무슨 돈으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면적 82제곱미터. 매매 대금 3억 원. 매도인 서명란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태호. 김태호. 수아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한 통증을 느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수아는 자신의 적금을 몽땅 털어넣은 것도 모자라 감당하기 힘든 빚을 졌고 결국엔 부모님을 설득해 부산의 그 오래된 집까지 팔아치운 것이다. 그 집은 수아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병원비로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매일 아침 수아가 다려준 셔츠를 입고 나가고 저녁엔 수아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매달 300만 원을 던져주면서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이자 수아와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착각했다.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 당신 월급 그깟 푼돈, 내가 거래처 접대 한 번 하면 끝나는 돈이야. 어디서 생색을 내? 내가 먹여 살리니까 당신이랑 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아 앉고 사는 줄 알아? 그 말들이 무딘 칼날이 되어 수아의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수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집을 지탱해왔다. 지훈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영수증 뭉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조수석 시트 위로, 발판 위로, 콘솔 박스 위로 흩어졌다. 그 속에 낡은 공책 한 권이 보였다. 파란색 표지의 평범한 스프링 노트였다. 모서리는 닳아서 말려 올라가 있었고 표지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다. 어머니 간병 일지.
지훈은 홀린 듯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 날짜는 5년 전 3월. 어머니가 막 쓰러져 입원했던 그달이었다. 3월 15일. 어머니가 처음으로 병상에서 실수를 하셨다. 의식이 없으시다. 간호사 선생님은 뇌경색 후유증이라 앞으로 기저귀를 계속 차셔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성인용 기저귀 3팩을 샀다. 45,000원. 3월 16일. 어머니가 눈을 뜨셨지만 말을 못하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신다. 의사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점심으로 닭죽을 쑤어갔는데 반 그릇이나 드셨다. 3월 17일.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셨다.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흘리시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손을 꼭 잡고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옆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지훈 씨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병원에 못 왔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매 페이지마다 빽빽한 기록들이 가득했다. 몇 시에 약을 먹였는지, 어떤 약을 얼마나 썼는지, 몇 시에 체위 변경을 했는지, 어느 쪽으로 몇 번을 돌려 뉘었는지, 기저귀는 언제 갈았고 소변량은 어땠는지, 식사는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재활 마사지는 어디를 얼마나 했는지, 열이 났을 때 체온은 몇 도였고 해열제는 뭘 썼는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어떻게 달래드렸는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5년의 기록. 두꺼운 공책 한 권이 터질 듯 채워져 있었다. 글씨는 때로 정갈했고 때로는 지쳐서 흘려 쓴 듯 비뚤배뚤했으며 어떤 곳은 물기에 번져 쭈글쭈글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아니면 새벽녘 너무 피곤해서 흘린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은 몰랐다.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날짜는 일주일 전 그들이 이혼하기 바로 전주였다. 10월 8일. 어머니 입원 5주년. 오늘 어머니 컨디션이 꽤 좋으시다. 점심에 죽 한 그릇을 싹 비우시고 우유도 반 컵이나 드셨다. 오후 재활치료 때는 왼손으로 물건을 쥐는 신용도 하셨다. 의사 선생님이 호전 반응이라고 하셨다. 저녁에 세수시켜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더니 살짝 웃으시는 것 같았다. 부디 어머니가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추신, 지훈 씨가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왔지만 어머니 방에는 안 들어오고 바로 자기 방으로 갔다. 그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지훈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툭 떨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고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놈이 되어버린 걸까? 자기 어머니가 5년이나 알아누워 있는데 하루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5년이나 헌신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비꼬고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결국엔 내버렸다. 질척거리지 마.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지훈의 심장에 꽂혔다. 지훈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울음을 토해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는 거세지고 있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둥둥거리며 마치 그의 양심을 두들겨 패는 것만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아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어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카카오톡을 켰다.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수아의 프로필 사진은 이미 기본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고 대화명도 알 수 없으므로 떴다. 차단당하고 삭제된 것이다.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연락처를 뒤졌다. 수아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직장 동료. 모른다.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장인어른? 번호를 눌러봤지만 덮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만 들려왔다. 수아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의 세상에서 증발해버렸다. 지훈은 차를 돌려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썰렁한 냉기가 훅 끼쳐왔다. 불도 켜지 않았고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는 집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어둠침침했다. 지훈은 현관 센서 등 아래서 신발장을 열었다. 수아의 신발이 모두 사라졌다. 낡아빠진 운동화,
뒤꿈치가 까진 단화, 그 초라한 신발들이 싹 치워지고 신발장 아래 칸은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건 그의 번지르르한 구두들 뿐이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 위, 수아가 늘 덮던 무릎 담요가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간병 일지 노트도 식탁 위에 있던 유리 화병도 사라졌다. 그 화병은 수아가 부산에서 가져온 유일한 엄마 유품이라고 했었다.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 안에는 식재료가 그대로 있었다. 고기, 채소, 달걀, 우유. 전부 수아가 산 것들이었다. 전부 시어머니 유동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었다. 찬장의 그릇들도 그대로였지만 수아가 쓰던 낡은 앞치마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침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새 시트, 새 베개 커버. 협탁 위의 약병들은 복용 시간별로 오와 열을 맞춰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병마다 견출지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협탁 서랍을 열자 얇은 책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훈이 꺼내보니 수아가 직접 손으로 쓰고 엮은 어머니 투약 및 간병 매뉴얼이었다. 표지 하단에는 검은색 네임펜으로 굵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응급 상황시 연락처 119 안전신고센터. 그는 첫 장을 넘겼다. 1. 일일 투약 시간 및 용량. 혈압약, 매일 아침 7시, 식후 일정. 항응고제, 매일 아침 7시, 식후 이정. 출혈 여부 꼭 확인할 것. 신경영양제, 아침 7시, 저녁 9시 각 일정. 두 번째 장. 2. 주의 사항.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절대 금지. 술 절대 금지. 아스피린 외에 진통제 복용 금지. 두통, 시야 흐림, 마비 증상 악화 시 즉시 119 신고. 세 번째 장. 3. 일상 간호 포인트.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욕창 방지 필수. 아침 저녁 30분씩 마사지. 소별량, 배변, 식사량, 기분 상태 매일 기록. 매주 체중 측정. 마지막 페이지. 부록, 응급처치 방법.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수아 올림.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와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절망적인 통곡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다. 생명을 깎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비웃고 냉대했던 지난 5년 동안 바보처럼 묵묵히 헌신하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영영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새벽 2시 37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하얗고 강렬한 조명이 눈을 찌를 듯 밝았고 천장 통풍구에서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에 수아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다. 그녀는 대합실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발치에는 낡은 캐리어가, 손에는 부산행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다. 첫 비행기는 아침 6시, 아직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주인은 고요했다. 청소 카트를 미는 미화원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소리와 멀리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뿐이었다. 수아는 눈을 감고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잠이 오지는 않았다. 그저 쉬고 싶었다. 지난 5년 동안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몸은 만성 피로에 절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피로감은 예전과 달랐다. 묘한 해방감이 섞인 나른함이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 같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목구멍에는 짠물이 들어찬 듯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었다.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수아는 대학생이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영정사진을 꽉 쥐고 멍하니 서 계셨을 뿐이다. 그날 밤 수아는 방에 틀어박혀 밤새 울었다.
베개 2개가 흠뻑 젖을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눈물을 닦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밥 잘 먹고 잘 살게요. 아빠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때부터 수아는 배웠다. 울고 난 뒤에는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슬픔이 지나가면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혼도 그럴 줄 알았다.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티면, 억울해도 묵묵히 참으면, 내가 더 노력하고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가르쳐준 것은 냉혹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할 가치가 없다는 것. 어떤 관계는 노력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것. 어떤 인내는 사람을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 이제야 그녀는 꿈에서 깼다. 비록 깨어난 현실은 상처투성이의 빚더미였고 엄마가 남겨준 집마저 잃어버린 뒤였지만 그래도 적어도 살아 있었다. 아버지도 계시고 지혜도 있고 부산의 바다 냄새도 있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있었다. 수아는 눈을 뜨고 대합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 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계류장의 비행기들은 거대한 새처럼 날개를 접고 고요히 엎드려 있었다. 굳게 닫힌 문이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웃어보았다. 아침 7시 15분. 부산 김해공항 도착 대합실. 유리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따스했다. 수아가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인파 속에서 손을 흔드는 지혜가 보였다. 지혜는 대학 동기이자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졸업 후 수아는 서울에 남아 취직하고 결혼했지만 지혜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연락해왔다. 수아가 구체적인 사정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눈치 빠른 지혜는 수아의 목소리 톤이나 뜸한 연락 빈도만으로도 그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김수아. 지혜가 다다다 달려와 수아를 와락 끌어안았다. 얘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이 바보야, 진작 말하지 않고. 지혜의 품에 안긴 수아는 친구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섬유 유연제 향기를 맡으며 왈칵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지혜야, 나왔어. 그녀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그래, 잘 왔어. 어서 와의 지혜가 그녀를 놓아주고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다크서클 좀 봐라. 어제 한숨도 못 잤지? 공항에서 밤새웠어. 수아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괜찮아. 가서 좀 자면 돼. 가자. 밥부터 먹으러 가자. 지혜가 수아의 캐리어를 빼서 들었다. 내가 진짜 끝내주는 돼지국밥집 알아놨어. 24시간 하는 데인데 국물 한 숟갈 딱 뜨면 속이 확 풀릴 거야. 수아는 거절하지 않고 지혜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갔다. 부산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묘하게 안심이 되는 냄새였다. 지혜의 차는 흰색 소형차였다.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자 수아는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온 게 2년 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을 때였다. 그때는 쫓기듯 내려왔다가 쫓기듯 올라가느라 이 도시의 얼굴을 제대로 볼 겨를도 없었다. 이제는 천천히 봐도 된다. 돼지국밥집은 오래된 골목 어귀에 있었다. 간판 글씨는 색이 발에 희미했지만 가게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온 노동자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는 상인들이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지혜는 능숙하게 따로 국밥 2그릇을 주문했다. 깍두기와 배추김치, 부추 무침이 먼저 깔렸다. 곧이어 뽀얀 김을 내뿜는 뚝배기가 나왔다. 진하게 우려낸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얇게 저민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다. 송송 썬 파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은 따로 담겨 나왔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지혜가 뚝배기를 수아 앞으로 밀어주며 부추를 듬뿍 넣어주었다. 국물부터 마셔. 속 좀 데우게. 수아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웠다. 혀가 얼얼할 정도로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구수하고 진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밥을 국물에 말고 크게 한술 떠서 입안 가득 넣었다. 지혜는 먹지 않고 그런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는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울음기가 어린 친구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지혜야, 나 괜찮아. 이 미련 곰탱아. 지혜가 휴지로 눈가를 훔쳤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전화할 때마다 넌 괜찮다고만 했지만 목소리는 갈수록 죽어가고 내가 걱정 끼치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더 묻지도 못하고 속만 끓였단 말이야. 수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고마워. 고맙긴. 친구끼리. 지혜가 코를 훌쩍였다. 됐다. 밥이나 먹자. 다 먹고 집에 데려다 줄게.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얘기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창밖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식탁 위로 쏟아졌다. 수아의 얼굴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5년 동안 끼어있던 먹구름이 이제 조금씩 걷히고 있는 것 같다고. 지혜는 수아를 위해 서면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원룸을 하나 구해두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다. 10평 남짓한 공간의 침대, 옷장, 책상, 작은 주방과 욕실까지 갖춰진 풀옵션 원룸이었다. 월세는 40만 원, 보증금은 500이야. 관리비는 별도고 지혜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보증금은 내가 일단 냈으니까 너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아. 당장 돈 걱정하지 말고. 안 돼,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수아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거 보증금이야. 집주인한테 전해줘. 너란 애는 진짜. 지혜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받아 들었다. 알았다. 일단 쉴 수 있게 이불이랑 생필품은 다 사다 놨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응, 고마워, 지혜야. 지혜가 돌아가고 난 뒤 수아는 문을 잠그고 방을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마룻바닥 위에 네모난 빛의 조각을 만들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건물 사이로 파란 하늘 조각이 보였고 하얀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수아는 외투를 벗고 창가로 다가갔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찝찌름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마의 잔머리를 흐트렸다. 그녀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부산의 냄새, 어린 시절의 냄새, 엄마의 냄새. 문득 아주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해운대 백사장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다. 파도가 무서워 발만 동동 구르던 어린 수아에게 엄마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아야, 겁먹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무것도 무서워할 거 없어. 20년도 더 된 일이라 엄마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아가 창밖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녀는 뒤로 돌아 침대로 다가갔다. 신발을 벗고 매트리스 위로 몸을 던졌다. 폭신한 이불 감촉이 닿자마자 참았던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날 수아는 장장 14시간을 잤다.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도, 기저귀 냄새도, 알람 소리도, 남편의 차가운 눈빛도 없는 잠이었다. 오직 창밖의 바람 소리와 가끔 들리는 갈매기 울음소리뿐이었다. 지난 5년 중 가장 평온한 잠이었다. 일주일 후, 수아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지혜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꽤 탄탄한 무역회사였고 총무팀에서 경력직을 뽑고 있었다. 면접장. 인사팀장이 수아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좁혔다. 김수아 씨, 이력을 보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5년 근속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경력도 좋고 성실하신 것 같은데 굳이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입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력서 귀퉁이에 무언가를 표시했다. 관련 경험은 없습니다. 수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들어 수아를 보았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지치고 야윈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 눈에는 비굴함도 애원도 없었다. 이 직무의 초봉은 월 300만 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가 지급되고요. 인사팀장이 덧붙였다. 업무 강도가 높고 야근도 잦은 편인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인사팀장은 다시 한번 그녀를 쳐다보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이력서 위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알겠습니다. 김수아 씨, 면접 결과는 3일 내로 통보해 드릴 테니 전화 잘 받아주세요. 3일 뒤, 수아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첫 출근 날, 수아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세수를 마치고 지혜가 빌려준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다. 짙은 회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다소 창백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으며 영양 부족으로 푸석해진 머릿결은 거칠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5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진지하고 집요하며 지기 싫어하는 그 눈빛이었다. 수아는 거울을 보며 깊게 심호흡을 한 뒤 현관문을 나섰다.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그녀의 원룸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였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아는 사람들 틈에 끼어 온갖 향수 냄새와 땀 냄새를 맡으며 타인의 팔꿈치와 가방이 쉴 새 없이 몸을 툭툭 치는 것을 견뎌야 했다. 이 감각은 서울에 있을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서울의 지옥철 안에서 그녀가 했던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다. 점심 요양보호사님은 제 시간에 오실까? 오후 재활치료 예약은 했나? 병원비 결제일이 언제지? 쌀 떨어졌는데 퇴근길에 마트 들러야겠다. 하지만 부산의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 업무 내용은 뭘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하면 새 환경과 동료들에게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똑같이 붐비고 똑같이 피곤했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의 종류가 달랐다. 아침 8시 45분, 수아는 정시에 회사로 들어섰다. 인사팀장의 안내로 사무실을 둘러보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직속 상사에게 인계되었다. 40대 중반의 여성 팀장은 깐깐해 보이는 인상에 말투가 빨랐다. 김수아 씨, 자리는 저기예요. 컴퓨터 비밀번호는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바꾸고. 오늘은 회사 시스템이랑 업무 프로세스부터 익혀요. 모르는 건 옆에 박 대리한테 물어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할 거니까 지각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수아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사내 인트라넷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박 대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힐끗 쳐다보았다. 새로 오신 분. 네, 김수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수아가 예에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박 대리는 건조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수아도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사규와 업무 매뉴얼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혜가 밥을 먹자며 달려와 회사 근처의 작은 백반집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어때? 첫날인데 할만해? 그냥 수아가 대답했다. 배워야 할 게 산더미야.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지혜가 제육볶음을 수아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어차피 수습 3개월 있잖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밥을 먹었다. 오후에도 업무 파악은 계속되었다. 저녁 6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자리를 지켰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저녁 8시,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 남았다.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미 해는 져서 어둑어둑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행인들이 바쁘게 지나다녔다. 수아는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볼에 닿는 바람이 시원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것은 온전히 나만의 일, 나만의 생활, 나만의 시간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었고 월급이 적다고 비웃을 수 없었으며 당연하다는 듯 하녀 취급을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김수아였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애쓰는 한 사람이었다. 첫 달이 지났다. 수아는 매일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업무를 익혔다. 처음에는 실수도 잦았다. 낯선 비즈니스 용어, 복잡한 사내 정치, 빠른 업무 속도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 번은 주간 보고서에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팀장에게 팀원들 다 보는 앞에서 호되게 깨진 적도 있었다. 김수아 씨,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검토 안 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날 그녀는 밤 11시까지 야근하며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고 3번이나 검토한 뒤에야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팀장은 수정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수아는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5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체득한 인내심과 꼼꼼함, 그리고 실행력을 업무에 쏟아부었다. 서류 정리는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류했고 고객 응대는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처리했으며 프로젝트 조율은 빈틈없이 꼼꼼했다. 서서히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수아 씨, 일 처리 야무지네. 박 대리가 탕비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수아는 못 들은 척자리에서 일을 계속했다. 칭찬을 바란 게 아니었다. 제 몫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 수아는 입사 후 처음으로 100% 월급을 받았다. 30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수아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300만 원. 과거의 수아에게 이 액수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지훈이 던져주던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고 시어머니 병원비는 80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녀의 월급 260만 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300만 원은 의미가 달랐다. 오롯이 그녀가 번 돈이었다. 시어머니 병원비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되며 메워도 메워지지 않는 생활비 구멍으로 사라지지도 않을 돈이었다. 이것은 온전히 나를 위한 돈이었다. 수아는 월급이 들어온 통장을 들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갔다. 해진력해 모래사장은 황금비두로 물들어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 위에 섰다. 발가락 사이로 고운 모래가 빠져나가는 감촉이 느껴졌다. 파도가 밀려와 발목을 간지럽혔다. 차가우면서도 시원했다. 수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코끝이 찡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 없는 미소가 번졌다. 예의상 짓는 미소가 아니었다. 억지로 짜낸 웃음도 아니었다. 눈물을 삼키며 견뎌내는 웃음은 더더욱 아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가볍고 후련하고 진짜 기쁨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날 밤 수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 월급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야.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수아가 밝게 말했다.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 보내지 마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빠는 연금 나와서 괜찮다. 아빠, 그건 노후 자금이잖아요. 건드리면 안 돼요.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이제 취직도 했고 돈도 벌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 집 엄마가 남겨준 건데. 아빠, 그 얘기 그만하세요. 수아가 말을 잘랐다. 그건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빠 탓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저 지금 진짜 잘 지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수아가 힘주어 말했다.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벌어요. 아빠, 저 이제 아빠가 보호해줘야 할 어린애 아니에요? 제 앞가림 제가 할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다. 아빠,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오냐, 기다리마. 주말, 수아는 시외버스를 타고 아버지가 계신 소도시로 향했다. 부산 외곽의 한적한 마을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다. 초인종을 누르자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수아 왔냐? 어서 와라. 어서 와. 아버지가 서둘러 손을 닦으며 딸의 짐을 받아 들었다. 수아는 아버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지난번보다 더 늙으신 것 같았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등은 굽었으며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아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수아가 속상한 듯 물었다. 아니야, 나 건강해. 아버지가 사람 좋게 웃었다. 마침 잘 왔다. 미역국 끓이고 있었는데 내 엄마가 좋아하던 식으로 끓였다. 수아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제가 도울게요. 부녀는 좁은 주방에서 함께 밥상을 차렸다. 아버지는 회사 생활은 어떤지, 집은 괜찮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꼬치꼬치 물었고 수아는 하나하나 안심시켜 드렸다. 이혼 이야기는 아버지가 묻지 않았고 수아도 꺼내지 않았다. 점심상은 소박했다. 소고기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엄마의 맛이었고 집의 맛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수아, 야. 아버지가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연락은 없었냐? 지훈을 말하는 것이었다. 없었어요. 수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전화번호도 차단했고 카톡도 지웠어요.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투박한 손으로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아는 소파에 기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직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곁에 있었다. 시간은 성실하게 흘렀다. 수아의 업무 능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워졌다. 정식 사원으로 전환되면서 월급은 350만 원으로 올랐다. 그녀는 월급을 세 몫으로 나누었다. 한 몫은 아버지에게 보냈다.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레 매달 송금했다. 다른 한 몫은 비상금으로 저축했고 나머지 한 몫은 생활비와 자기 개발비로 썼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주말마다 직무 관련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멈춰 있어서는 안 되었다. 여가 시간에는 지혜와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거나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사다가 요리를 해 먹었다. 혼자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고독조차 즐길 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벗어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서울의 그 집에서 숨죽여 살던 지훈의 아내는 진짜 그녀가 아니었다. 진짜 그녀는 김수아,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제 삶을 주도하는 여성이었다.
반년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서류 정리에 집중하고 있던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아야. 나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갈라진 잔뜩 위축된 목소리. 수아의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지훈이었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겨우 알아냈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야, 잠깐만 만나자. 제발 부탁이야. 사과할 기회라도 줘.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필요 없어. 수아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다신 전화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틀 뒤, 퇴근길에 회사 로비로 내려온 수아는 정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반년 만에 보는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언제나 왁스를 발라 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은 퀭했다. 얼굴에는 수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로와 초췌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구겨진 셔츠에 다림질 안 된 재킷.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대기업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훈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수아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 무시하고 고생시킨 거 다 내가 죽일 놈이야? 들을 얘기 없어. 수아가 말을 잘랐다. 법적으로 남남이야. 당신이 나한테 설명할 의무도 내가 들을 의무도 없어. 수아야, 내가 그 영수증들 다 봤어. 지훈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당신이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처갓집까지 팔아서 병원비 댄 거, 빚더미에 앉았던 것 다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5억 원짜리 수표야. 그가 말했다. 돈으로 다 해결될 문제 아닌 거 알아.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야. 수아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당신이 잃어버린 거 다 보상해줄게. 수아는 그가 내민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5억 원. 과거의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다. 병원비 때문에 사채를 쓸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 몇백만 원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시간들, 결국 엄마의 유품인 집까지 팔아야 했던 그 절박함. 그런데 이제 와서 지훈은 5억 원을 들고 와서 보상을 운운하고 있었다. 수아는 수표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지훈 씨, 당신은 날 보상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럴 자격도 없고. 지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당신이 지금 이러는 거, 수아가 말을 이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 마음 편하자고 죄책감 덜어보려고 이러는 거잖아. 수아야, 5년 동안 당신 어머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어?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애 생활비가 모자란지 남는지 물어본 적 있어?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관심 가진 적 있어? 내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의 수아가 쐐기를 박았다. 당신은 그저 내가 다려준 셔츠 입고 내가 차려준 밥 먹고 내 월급 쥐꼬리만 하다고 비웃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만든 안락함을 누렸어. 당신한테 난 아내가 아니었어. 그냥 돈 안 줘도 되는 식모, 불평 없는 하녀였을 뿐이지. 아니야, 수아야. 그런 거 아니야. 박지훈 씨, 수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린 이혼 도장 찍던 그날 이미 끝났어.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걸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은 수표가 든 봉투를 쥔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당당하게 펴진 어깨. 서울 집구석에서 눈치나 보던 지훈천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놓쳐버린 것이다. 수아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한참을 가서야 걸음을 멈췄다.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감정을 추스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방금 쏟아낸 말들은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었다. 5년의 서름, 5년의 분노, 5년의 억울함. 그 모든 것을 토해냈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을 깨끗이 지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산에 며칠 더 머무르며 수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아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서울로 돌아간 뒤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VIP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수아가 떠난 뒤 혼자서 간병을 감당할 수 없었던 지훈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하지만 요양원의 케어는 수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는 매일 바뀌었고 누구도 어머니의 습관이나 통증 부위를 세심하게 기억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주 아팠다. 폐렴, 요로감염, 심각한 욕창. 요양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지훈은 회사를 조퇴하고 달려가야 했다. 직접 간병을 해보려고도 했다. 밥을 먹이고,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다. 죽은 얼마나 식혀야 하는지, 체위 변경은 어떻게 해야 허리가 안 다치는지,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위생적인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서툰 손길에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했고, 죽이 너무 뜨거워 입천장을 대게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지훈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요양보호사를 부르며 허둥지둥했다. 그때마다 수아가 떠올랐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완벽한 농도로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마사지를 하던 수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 모든 걸 혼자 해내던 여자. 그녀는 대체 어떻게 버틴 걸까? 지훈은 요양원 복도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되었다. 잦은 조퇴와 결근, 업무 실수로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 요양원에서 온 급한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는 바람에 프로젝트를 망쳤고, 본부장에게 불려가 호되게 깨졌다. 윤지훈 팀장,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다녀? 근태도 엉망이고 실적도 바닥이고. 회사 그만두고 싶어.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때는 승승장구하던 에이스였지만 지금은 구멍난 배처럼 침몰하고 있었다. 접대할 기운도 야근할 체력도 상사 비위를 맞출 여유도 없었다. 모든 에너지가 어머니의 병수발에 빨려 들어갔다.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지난 5년 수아가 짊어졌던 짐의 무게를. 직장 생활, 간병, 집안일, 빚 갚기. 그 모든 걸 하면서 남편의 냉대까지 견뎌낸 그녀.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초인이었던 걸까? 고작 몇 달 해보고 무너져가는 자신과 비교하니 비참함은 더 커졌다. 반면 수아의 커리어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회사가 인력난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였다. 핵심 인력들이 연봉 문제로 단체 퇴사하며 주요 거래처까지 빼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무실은 패닉에 빠졌다. 그때 수아가 나섰다. 5년간 시댁의 온갖 자비를 처리하며 기른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빛을 발했다.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여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이탈한 거래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그녀는 굽히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김수아 대리님은 말이 통하네요. 기계적으로 응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입장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거래처 담당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수아는 대부분의 거래처를 되찾아왔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했다. 부산지사 인사팀장. 월급은 500만 원으로 뛰었다. 임명장을 받아든 날, 수아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부산 앞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햇살이 윤슬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꿈꾸던 모습이 되었다. 누구의 부속품도, 그림자도 아닌 능력 있고 존중받는 커리어 우먼.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합병증이 도저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지훈은 매일 요양원을 지켰다. 어머니는 혼수 상태 속에서도 자꾸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수아야, 수아야.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위독하던 날 밤, 요양보호사가 수아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다. 김수아님 되시죠? 할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자꾸 며느님을 찾으셔서요. 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바꿔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수화기를 어머니 귀에 대주었다. 수아야. 바람 빠지는 듯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니? 네, 어머니. 저예요. 수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수아야.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내가 널 너무 고생시켰어. 수아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우리 지훈이 그 못난 놈 용서하지 마라. 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넌 뒤돌아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고맙다. 수아야. 정말 고마웠어. 전화가 끊겼다. 수아는 휴대폰을 쥔 채 부산의 밤바다 앞에 서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미안하다 이는 말이 그리고 마지막 유언. 수아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 지훈의 냉정함은 증오했지만 병든 노인인 시어머니에게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였으니까. 수아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었다. 이제 어머니의 사과와 감사로 그 5년의 세월의 마침표가 찍혔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수아는 밤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3일 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수아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지혜를 통해 근조 화환 하나를 보냈다. 리본에는 딱 4글자만 적혀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지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차를 몰아 부산으로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매달려 볼 생각이었다. 수아의 회사 앞에서,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하지만 수아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또다시 수아의 회사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로비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은 30대 남자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수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옥죄어 왔다.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수아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수아와 남자가 차에 타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인정해야 했다. 수아에게는 이미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사람이 있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먼지 한 톨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자의 이름은 상철이었다. 수아 회사의 거래처인 대기업 전자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업무로 알게 되었지만 성실하고 배려 깊은 그에게 수아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상철은 섬세한 사람이었다. 수아의 눈에 서린 그늘을 읽었고 섣불리 캐묻기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려주었고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집문고리에 죽과 약을 걸어두고 문 앞에 뒀어요. 챙겨 먹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는 식이었다.
힘든 날에는 아무 말 없이 바다 드라이브를 시켜주었다. 수아는 그에게 과거를 털어놓았다. 5년의 간병, 이혼, 빚. 상철은 묵묵히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했다. 수아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수아 씨 행복만 생각해요. 그 말에 수아는 울컥했다. 지훈은 결국 수아를 만났다. 마지막 시도였다. 이번에는 복혼해 달라는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재산 일부를 떼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수아는 거절했다. 지훈 씨, 동정은 사양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난 5년, 내가 한 선택이었고 내가 감당한 일이야. 후회 안 해.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아. 난 결혼이 내 전부인 줄 알았고 당신이 내 세상인 줄 알았어. 그래서 바보같이 굴었지? 하지만 이제 알아. 난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야. 난 그냥 김수아야. 내가 버린 건 당신이 아니야. 당신 옆에서 자존감 잃고 시들어가던 나 자신을 버린 거지?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단, 하나는 받을게. 수아가 말했다. 뭔데?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간 내 돈 그리고 우리 아빠 집 한 돈 후 그건 돌려줘. 그건 내 권리니까? 지훈은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계좌로 보낼게. 고마워. 이걸로 우리 진짜 끝이야. 수아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지훈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제 손으로 내다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수아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20평 남짓한 소형 아파트였지만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이는 햇살 가득한 집이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왔다. 아버지는 베란다에 화분을 가꾸며 소일거리를 하셨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으셨다. 수아가 꿈꾸던 삶이었다. 내 집, 가족, 안정된 직장, 그리고 희망이 있는 미래. 어느 주말 오후, 수아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옆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아가 문을 열자 상철이 서 있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서. 꿀물 타왔어요. 그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수아는 보온병을 받아들며 피식 웃었다. 지혜가 일러바쳤죠? 들켰네. 상철이 머리를 극적였다. 들어와요. 아빠 베란다에 계세요? 상철이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이 훈훈해졌다. 수아는 상철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를 감쌌다. 지난 5년의 그늘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그림자 같은 아내도 아니었다. 김수아. 능력 있는 팀장, 사랑받는 딸, 그리고 사랑을 시작한 여자.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김수아였다. 베란다 너머 푸른 바다 위로 하얀 돛단배 하나가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수아는 아버지와 상철 사이에 서서 그 배를 바라보았다. 수아야, 저녁 뭐 먹을까? 아버지가 물으셨다. 미역국 끓일까요? 엄마가 좋아하던 식으로 수아가 말했다. 좋지. 내가 미역 불릴게요. 상철이 거들었다. 할 줄 알아요. 배우면 되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가득 채웠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거창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 그녀는 5년의 고통을 걸음 삼아 비로소 진짜 행복을 꽃피웠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 이 순간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수아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편 서울. 지훈은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방은 깨끗이 치워졌고 수아의 흔적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침대 협탁 위에는 수아가 썼던 그 낡은 간병 일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가끔 그 노트를 펼쳐보았다. 빼곡한 글씨들. 수아의 피와 땀, 눈물이 배어있는 기록들.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 자신이 짓밟았던 진심이 그 안에 있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했던가. 그는 빈집에 갇혀 평생 갚지 못할 부채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부산의 바닷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수아와 상철은 모래사장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수아 씨, 상철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다. 앞으로 내가 수아 씨 많이 아껴줄게요. 수아는 그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단단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었다. 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서로 아껴줘요. 같이. 상철이 멍하니 있다가 따라 웃었다. 그래요. 같이. 그가 손을 내밀었고 수아가 그 손을 잡았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따뜻했다.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포개졌다. 그림자는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